직원 성과급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과급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과급이라 그러면 완전히 과거죠. 이 사람이 2022년에 잘했어. 작년 잘했어. 이런 그거는 2022년에 끊어야 돼요. 왜냐면 당신이 2022년에 잘했으니까 기본급을 5천만 원 받던 거 1억 올려줄게. 그럼 2023년에 열심히 일한 애도 1억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한 건 작년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해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죠. 근데 그거를 잘못 혼동해가지고 작년에 제일 잘한 거를 기본급에 얹어주게 되면 열심히 일할 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어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인사의 철학이자 방향성 같은 것들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모프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모페트 박하연입니다. 오늘도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특별한 시간일까요? 특별하면서도 약간 무거운 시간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스타트업들이 좀 겨울이다 보니까 맞아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스타트업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 네. 구조조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네. 어떤 게 스타트업의 순환인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마 저에게 지혜를 주실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재 스타트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구글 코리아 인사총괄을 하셨던 황성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제가 여기 오셨던 그동안 출연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양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사총괄. 그 회사에서 네. 가장 무서운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인자하신 인상 아니세요? 인자하신 표정으로 네. 자네는 다음 달까지야. 인자하시네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네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인사쟁이. 근데 글로벌 인사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30년 동안 인사 업무만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하다 그러면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예전엔 반도체 회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초기 때 야후 코리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 인사 조직 업무를 맡아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 본사로 가서 구글이 신사업에 도입을 할 때, 그러니까 검색과 광고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진출을 할 때, 그러니까 인사 제도를 좀 짜는, 또 운영하는 그런 HRBP라는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을 거쳐서 2016년도에 한국에 있는 카카오 인사총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은 제 사업체인 퀀텀 인사이트라고 하는 인사 조직 전문 자문업체를 차려서 한 50개 정도 스타트업의 인사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 인사 자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자문해 주나요? 네,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업력도 좀 짧고 조직이 작다 보니까 인사팀이 이렇게 아직까지 성숙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인사의 방향성, 또 조직의 문화, 또 인사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도록 옆에서 앉아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컨설팅이랑은 좀 다르게 될 때까지 옆에서 코칭해드리고 같이 설계하는 그런 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인사의 원칙을 세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원칙이 있네요. 가장 중요하죠. 네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 성과급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과급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은 기본급이 있고 네. 성과급이 있고 그다음에 스탁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각각이 이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급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1,000만 원 받았다, 어느 날은 100만 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켓의 시장에서의 값어치 이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역량이 올라가고 역할이 커지면 인상이 되는 이게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성과급이라 그러면 완전히 과거죠. 이 사람이 2022년에 잘했어. 작년 잘했어. 이런 그거는 2022년에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2022년에 잘했으니까 기본급을 5천만 원 받던 거 1억 올려줄게.
그럼 2023년에 열심히 일 안 해도 1억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한 건 작년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해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죠. 근데 그거를 잘못 혼동해 가지고 작년에 제일 잘한 거를 기본급에 얹어주게 되면 열심히 일할 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인사의 철학이자 방향성 같은 것들이죠. 예, 제가 정말 가볍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요. 길게까지 설명해 주셔서 야, 오늘 정말 배우실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우선 저희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 스타트업 계속 그랬는데 스타트업이란 과연 뭐 무엇이고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면 사실은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정의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문제들 또는 이 사회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도, 모임 이런 것들을 전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차별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스타트업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따라다니는 키워드가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말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럼 스타트업 생태계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키워드도 좋고요. 어떤 그림도 뭔가 좋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느낌? 네. 따뜻한. 따뜻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회생할 수도 있게 그런 뭐 생태계? 안전하게끔 예. 새로운 도전도 하고 예. 혁신적인 아이디어 나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게 얘기하는 VC들 벤처 캐피탈 여기서 돈도 투자해주고 누가 맞아요. 투자해주고 나를 믿고 해주고 그렇죠. 장소도 투자도 주고. 예. 내 아이디어가 좋으면 투자도 해주고 또 요즘 AC라고 하는 데들이 있죠. 엑셀러레이터. 있죠. 엑셀러레이터들은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걸 옆에서 도와주는 기관들 어떤 디캠프라는 것도 있고 뭐 오렌지 플래닛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죠 요즘에. 근데 여기서들은 보통 이제 공간도 대여해주고 왜냐하면 스타트업 돈이 없으니까 좋은 빌딩 이런 데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들 빌딩에다가 들어와서 창고 같은 데 하나 빌려주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한 값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인력 채용할 때 지원 보조금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다. 보통 그렇게 떠올리는데 우리가 이 생태계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가 뭘까? 보통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코시스템이 있죠. 생태계라는 게. 근데 이코시스템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열대 우림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막 무성하죠. 근데 거기에 비도 오고 햇빛도 쬐고 광합성 돼가지고 또 뭐 산소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또 나무도 막 계속 자라고. 근데 그런 어떤 밝고 따뜻한 것만 있는 게 생태계는 아니죠. 밤이 되면 늑대도 다니고 사자도 다니고 누군가 잡혀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게 거름이 돼서 다시 또 자라나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의 양분이 되기도 하고 걔네들이 또 자라고 이게 순환되는 것이 생태계인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한 15년 동안 왜 제가 15년이라고 하냐면 2008년도 정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리만 사태가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굉장히 햇볕만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따뜻한 정부 지원금, VC가 막 돈 계속 투자해주고 이런 것만 받아왔는데 이제는 밤이 또 이제 찾아온 거죠. 그다음 겨울도 좀 찾아온 거고 또 나무가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목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한 1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다 그냥 잘 되는 거고 이런 줄만 알았던 약간 그런 한쪽 면만 본 시각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한 대 좀 얻어맞은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스타트업은. 그럴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게 스타트업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되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디스럽티브해지는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 스타트업의 CEO 분들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뭐 일반적으로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타트업 대표들을 대략 이제 이분들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쭉 본다 그러면 30대 초중반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약간의 대기업 생활을 조금 하고 나와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했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바로 나와서 창업을 했든가 그래서 보통 업력은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업력이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경제가 굉장히 호황일 때 2010년 전후한 그 이후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오일 쇼크 옛날 얘기지만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예,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오일 쇼크라든가 그다음에 IMF, 그다음에 리만 사태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년 주기설이 조금 깨지고 약간 길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위기가 왔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걸 이제 닥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잘해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건 분명히 아픈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현재 뭐 VC들도 돈을 뭐 무조건적으로 계속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모태 펀드가 또 위에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생태계 마치 생태계처럼 결국에는 쓰러지거나 뭐 어떻게 보면 죽어서 나중에 뭐 다시 자양분이 되겠지만 그런 스타트업이나 어떤 그런 곳들이 좀 늘어나겠네요. 뭐 이미 그런 곳들도 우리가 최근에 한 6개월 이전에 많이 경험을 했죠. 저희가 많이 쓰던 서비스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조직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 곳도 있고 뭐 3분의 2로 줄인 곳도 있고 뭐 이런 조직들이 이미 뭐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작년 뭐 하반기 이때는 이 앞으로의 추세를 이제 뭐 U자로 볼 거냐 뭐 L자로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다소 긍정적으로 본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금방 살아날 거다라고 본 분들도 있었으나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는 장기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후반까지는 이게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좀 더 우세한 걸로 봐서 지금 뭔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결단들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곳들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스타트업 입장에서 결단을 하라는 게 대표님 인사 전문가셨으니까 결국 비용을 줄여라. 그러면 결국 사람을 줄이든지 인사적으로 뭐 연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런 거죠. 스타트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패턴들을 보면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기존에 우리가 한 5년 그 안쪽을 보면 이런 거죠. 어떤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는 이 영역을 혁신하겠어. 그게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든 아니면 바이오든 뭐 메디칼이든 뭐 농업이든 뭐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든 나 이 분야를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시드 머니를 뭐 주변에서 받든 뭐 엑셀러레이터도 받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그걸 이제 POC라고 하죠. 프로프 오브 컨셉트를 개념을 가지고 또 이제 시드 머니를 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이거 사업이 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프리-A에서 또 돈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한 50억 정도 밸류 인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또 그걸 만들어서 또 A에서 100억 받고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굉장히 봤던 것들이 특히 VC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들이 이제 숫자. 이 MAU가 몇 명이야. monthly active user가 몇 명이야. 한 번 내가 딱 서비스한 몇 명 정도 monthly로 들어오는 거야. 지속적으로 몇 명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가장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잘 성장시키면 됐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케팅 머니라는 거를 많이 태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어차피 한 100억 받았으니 우리 이 유저들이 일단 들어와야 이게 또 테스트가 되고 구독자 늘리기, 구독자가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독을 하시면 뭐 아이패드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거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는 갤럭시 워치도 주기도 하고 뭐 300명 한정 못 주고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게 사실은 다 투자금으로 투자를 한 거고 뭐 그거를 VC들도 다 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사고방식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호황 시절에는 괜찮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의 마케팅 머니를 태워도 1년 반 정도 되면 VC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마케팅 숫자만 늘어나고 MAU가 늘어나고 증명이 되면 넥스트 펀딩이 개런티가 될 거다라는 믿음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제 그건 다 그 당시에는 옳았지만 이제 시기가 바뀌어서 VC들도 누구 돈 받아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모태펀드가 있고 위에 LP들이 있다 보니 거기서 내 돈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펀드를 안 준다든가 투자에 제한을 둔다든가. 그래서 VC들이 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마케팅 머니 태우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돈 매출 나와야 돼. 매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수익화돼야 돼. 그 수익화된다는 얘기는 매출하는데 마케팅 머니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케팅 수도꼭지를 잠그고 어떻게든 수익이 나게끔 해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에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일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예전에 돈 들어가던 비즈니스를 닫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거냐 그 기로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뭐 앞으로 생길 기업들이야 그런 마케팅의 비용을 적게 하고 뭐 새로운 혁신으로 뭐 구조를 짤 텐데 기존에 하고 있던 기업들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태워갖고 여기 받고 그럼 또 이 정도 해갖고 그 이때부터 수익 모델 달아갖고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계획을 짜서 이만큼 쓰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그걸 끊거나 닫아버리면 이거 뭐 갑자기 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스타트업 대표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대기업 대표들처럼 30년 동안 경영 경험이 있고 또 스태프들도 많고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 한 뭐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운 사업, 과거에도 비용 구조가 좀 안 좋았던 사업들을 통째로 잊어버려야 되는, 접어야 되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사업 구조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 목매고 있는 경우가 많죠. 초기는 대부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마케팅 안 하니 구독자 정지하고 있으면 그럼 지금은 대부분 투자도 못 받을 어떻게 것 같고. 버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런웨이라고 하죠. 런웨이가 이제 지금 자금이 얼마 남았냐. 그게 이제 몇 달치로 보통 보죠. 네. 런웨이가 6개월 남았느냐, 1년이냐, 뭐 3개월이냐.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런웨이라는 결국은 그 건물 비용, 사무실,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뭐 서버 비용, 뭐 이런 것들,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뭐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찾죠.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먼저 줄여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되지 않으면 뭐 사업 자체를 접는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하죠. 그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막 퍼줬던 그런 스낵 같은 거, 간식거리 이런 보통 이제 펄크스라고 하는데 뭐 마사지도 받았고 네. 뭐 이런 것들 멋있는 것들 실리콘밸리에서 하던 거 안마 의자 이런 거 하는 네, 것들이 이제 다 그렇죠. 철수하고 자유로운 다 느낌의. 끊고 그런 걸 먼저 다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것들 먼저 끊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이제 런웨이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적인 걸 이제 건드리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쪽 사업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마케팅 기능을 좀 줄인다든가 어차피 마케팅 머니가 없으니까 마케팅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준비들을 좀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넥스트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넥스트 펀딩이 안 되는 문제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을 또 알아봐야죠. 근데 대출이 될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과 수익이 안 나온다는 문제인데 누가 대출을 해주나요?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뭐 CB 발행이나 이런 게 되면 다행인데 그 부분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이 뭐 개인적인 뭐 어떤 친분으로 또 펀딩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 예전에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왜 리만 위기를 어떤 중국 학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약간 예측을 했다는 게 회사에 밴딩 머신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 아 진짜요? 회사에서 그 과자 같은 거 주던 음료기. 그 음료기 머신들을 치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이걸 왜 치우나라고 생각해서 이거 회사가 위험한 거다라고. 하나 지표가 또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였었나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있었던 게 탁구대 수. 탁구대까지 없어지기 시작하나요 서서히?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것들 중에 네. 뭐 탁구대, 근데 풋스볼
이런 것들이 이거 하는 거 그 개수가 네. 있는데 이거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스타트업이 망하거나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큰 스타트업이 막 흔들렸거나 무너졌다라는 말을 아직 듣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상황이 좀 유니콘이 어떤가요? 뭐 무너졌다 이런 소식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유니콘들도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이런 들은 얘기 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그런 유니콘들이 예를 들어서 망하거나 이럴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유니콘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직전 투자 때 회사 가치가 뭐 1조 2천억, 1조 4천억까지 가서 유니콘으로 당당하게 됐는데 본인들은 하던 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마켓이 이렇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져서 이제는 반토막 됐다.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 20-30% 하락했으면 선방했다라고. 선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받았다 그러면 야 잘했다. 오히려, 그래도 네. 너희 튼튼한 상가 보다. 맞습니다. 네네. 오히려 뭐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들 많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개 정도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지금 이런 겨울이잖아요. 이런 겨울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6개월 이상 아니면 1년 가면 좀 위험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가 뭐 그 경제나 또 투자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스타트업들이 보통 기존의 이 펀딩 스케줄을 보면 보통 맥시멈 한 1년 반에서 2년 아주 길면 2년 정도 런웨이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또 한 벌써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지나갔죠. 경제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들이 1년 미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은 런웨이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보통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약에 짧은 쪽에 있는 쪽이라면 만약에 6개월 정도 런웨이는 남았으면 지금 IR 돌고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우리 관심 있어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포텐셜 투자자들이 없다 그러면 대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탈 수밖에 없죠. 그럼 뭐 1년 반을 잡아도 작년 한 가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어려운 데들이 꽤 매우 등장하겠네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것도 그럼 스타트업 전 분야라고 봤을 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 시드 단계, 프리 A, 뭐 A, B, C, D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D 정도 이후에 이제 IPO 가고 이렇게 쭉 스테이지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시드나 프리 쪽은 아직도 투자들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한 2억, 3억, 5억 이런 정도로도 투자가 되니까. 근데 시리즈 C나 D들은 일단 티켓 사이즈가 되게 크죠. 한 번 투자가 들어가면 뭐 100억, 200억, 500억, 뭐 1000억대인데 여기에 지금 돈을 넣을 수 있는 기관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은 다 있죠. 돈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네들이 투자했다가 이 다음에 밸류가 또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 보니 관망세인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쭉 그냥 플랫하게 갈 거냐 더 꺾일 거냐 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올라갈 거냐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게 작년 중반 정도 볼 때는 뭐 2022년 말 정도면 방향이 보이지 않겠어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었으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 제가 약간 오리무중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장기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겨울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언제쯤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죠. 저는 최소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기네요. 한참 남았네요. 아직도 1년 이상. 그럼 대표님 인사 전문가신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타트업들 뭐 성과급 줄이고 뭐 연봉 줄이고 사람 내보내고 뭐 지금 아마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직원은 직원대로 우리 기존대로 하던 대로 했는데 그 성과급 줄이고 연봉을 동결만 해도 여기는 참기 힘든 데인데 연봉을 줄인다 그러면 사기 확 떨어지고 진짜 하던 거 안 되고 이거 우리 성장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잡고리야 틀 것 같고. 잡고리에 평점 내려가고.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봉 동결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작은 스타트업들은 연봉 동결이나 뭐 정말 미미하게 한 3% 전후 그다음에 조금 여유 있는 곳들이 한 5, 6% 정도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급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특히 엔지니어들 몸값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올해는 더 이상 여력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단 운영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했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경영진들이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잘 업데이트를 해줬던 곳들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 런웨이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급여 동결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일부 조직을 좀 덜어내야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받게 되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 스타트업은 뭐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인데 성장의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걱정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결국 이 위기를 거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걸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인사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힘들지만 여기서 린하게 정말 패트를 다 걷어내고 핵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업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할 거고 여기서 우리 가치를 어떻게 더 올릴 거냐. 그래서 이 초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업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어떻게 뭐 요행을 바라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런웨이가 확보돼 있다 그러면 어렵지만 BM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본질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쉽지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또 저희가 가던 길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표님 혹시 하시는 회사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네, 이미 뭐 진행된 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기업들은 근데 이게 패턴이 좀 다른 게 어떤 기업들은 이미 런웨이가 확보가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이미 투자를 충분히 우리가 워낙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우리 투자할만 하지. 충분히 투자자금들 줘서 넉넉하게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방심할 수는 없다. 이게 몇 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펫을 좀 걷어내고 또 우리 당장 필요 없는 것들 좀 걷어내고 사업 영역이 그 정도 되면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뾰족하지 않은 것들은 좀 접어놓고 아프지만 이 조직을 좀 덜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좀 저성과자분들을 또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보상해드려서 이별도 하고 이런 조치들을 먼저 하는 곳들이 일단 있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 시리즈 한 C나 D 정도는 돼야죠. 어느 정도 통장에 여유가 좀 있으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얼리 시리즈 A나 그 이전인데 지금 런웨이가 적다 하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BM을 다시 바꾼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창업자 이 여러 가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내든 아니면 뭐 파트너십을 하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이 위기를 넘기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롱런하기는 어차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오는 것도 있지만 VC에서 방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VC가 지금 자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로그레스 체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지표들을 그렇게 아예 바꿔서 전달을 합니다. 이 지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마케팅 머니 태워서 매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투자를 안 준다 못 준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봉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견딜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최대한 늘리는 작업들을 지금 일단 하고 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런웨이를 늘리기 위해서 어찌든 몸을 가볍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표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업무 역량이 같아요. 그럴 때는 그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하고 아니면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있고요. 뭐 억울할 것 같거든요. 약속한 성과가 왜 안 주냐라고 맞아. 항의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패턴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그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선택이잖아요. 결국은 뭐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다면 전체적으로 배가 다 가라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의 무게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 영역을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우선순위에서. 사업이 A, B, C인데 C가 아무래도 우리 성장세가 사업부터 줄여라 일단. 낮고 예.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지만 너무 롱텀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롱텀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런 롱텀이면서 좀 수익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일단 이쪽을 먼저 걷어내다 보니 이 안에 있는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다소 우수한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를 잘라내야 되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롱텀으로 봐서 좋을 것 같고 뭔가 버티면 될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뭐가 없을 경우에는 그 판단을 해야 줄이는 되는데.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 결단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미련이 남거든요.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대표님? 네, 선코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돈이 좀만 더 들으면 여기서 대박이 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련을 물론 어떻게든 펀딩 더 받아오고 어필해서 하게 되면 좋겠으나 그 확률을 좀 봐야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을 좀 찾아서 우리가 뾰족한 이 영역의 수익화를 좀 BM을 좀 바꾸는 이 시도를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메타나 뭐 구글 같은 데도 구글도 뭐 12,000명, 뭐 페이스북 뭐 9,000명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조직들도 보면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기보다는 어떤 기능 단위, 어떤 사업 단위 요렇게 구조 조정을 먼저 한다고 조직을 날리더라고요. 거기. 네, 거긴 조직 전체로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얘기지만 이번에 구글이나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재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지금 사는 곳은 막 텍사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인원도 한 10,000명씩 되다 보니까 이게 1대1씩 만나서 설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부 기업들은 그냥 한 10,000명한테 이메일 쭉 뿌려서 언제부터 나오지 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메일 한 통으로 날리기도 하고. 네, 뭐 게다가 뭐 성과자 이것도 아니고 그 조직이 줄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조직이 전체로 조직이 없어져 네. 버리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구조조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업무를 못해서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구글이나 뭐 그런 데는 사실은 돈을 좀 덜 벌 뿐이지 그게 위험하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렇게 과감한 구조조정.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에 전 다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 저는 구글이 2008년도 7년도에 리만 사태 영향을 받았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 구글 코리아에서 일부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인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물론 아픈 경험이었지만 굉장히 좀 다른 기업과 다르다라는 것이 미래 사업 예측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직격탄을 맞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한 6개월 후를 예측을 하고 그 결단을 미리 단행을 해서 남들이 예측하지 못했을 때 조직을 린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터널을 통과했을 때 굉장히 가벼워진 상태로 날아가게 된 거죠. 근데 다시 턴 어라운드에서 올라갈 때쯤 경쟁자들은 이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초기 스타트업에 적용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 미래에 맞는 조직 구조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위기를 빨리 겪어내고 극복하고 경쟁에서 이기더라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렇게 투자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비즈니스로 잘 운영해 나가는 스타트업은 없는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런가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주로 이제 보면 실물 쪽에 있는 쪽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럭셔리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코스메틱스 쪽에 이쪽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또 즉각적인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돈이 돌죠. 이런 쪽은 사실 오르게닉하게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투자를 조금 받고 돌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IT 쪽에 있는 이 유저가 많이 서브스크라이브 돼야 되는 이쪽은 좀 느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 보통 이제 ROAS라고 하는 광고 대비 효과가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막 광고 막 몇 억씩 하고 해야 뭐 좀 들어오고
근데 그 레이트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자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딩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업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뭐 제가 자문했던 그런 엔모사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 바디용품 이런 쪽은 사실은 투자도 거의 받지 않고 대출도 전혀 없이 본인 자본금만 가지고도 매출액이 뭐 300억, 400억씩 나고 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본인 자본만으로 이익이 100억 이상 나면 다 자기 거죠. 얼마나 훈훈할까.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얼마나 네. 훈훈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100% 내 건데 영업이익이 100억이야. 와.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억이 넘습니다. 200억 가까이. 와.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 선택에 있어서 좀 잘 해야겠네요. IT 쪽은 힘들잖아요. 근데 IT 쪽은 일단 뭐 부담이 조금 적게 저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또 혁신적이고 또 거기서 대박이 나면 원가는 거의 안 들면서 모든 게 다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대표님. 저희가 거의 뭐 시간 다 됐는데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해주시고 싶은 말씀하고 또 이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 언제든지 오는 거니까 우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뭐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뭐 좀 위로 뭐 이런 거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인사쟁이로서 이런 경험 많이 해봤고 벌써 한 3번 정도 이상 해보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이 진짜 멘탈 잡아야 됩니다. 멘탈 잡고 여기서 이제 잘못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핵심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조직 구성원들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뭐 새로운 시도를 또 한다든가 이거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약간은 어렵지만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여기서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 구성원들이 다시 이 위기에 또 결속이 되고 이 위기를 겪어냈을 때 더 턴어라운드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본인들의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려고 이 사업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선배 창업자들이나 또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플레이어들 이분들 좀 도움도 받고 또 조언도 듣고 해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씁쓸한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에 네. 예, 우리 시간에는 그 너무 잘 나가는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뭐 이런 주제로 너무 예, 좋다. 너무 열풍이다. 우리 조금 맞아요. 자제해야 된다. 네. 이런 주제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스타트업의 구조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다. 라는 거를 좀 그럼요. 느꼈던. 커피숍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네. 예, 기업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